새벽 5시, 김하연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기척에 잠을 깼다. 하연이? 시어머니였다. 또다시. 지난 한 달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 끓이는 소리도 아닌 무언가를 서둘러 챙기는 듯한 바스락거림. 하연은 이불을 걷어차고 살며시 문을 열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 박영심의 그림자가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다. 등에 낡은 보자기를 맨 채. 75세 노인이 새벽마다 어디를 간단 말인가. 또 나가시네. 하연은 중얼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지난주 장면이 떠올랐다. 은행 앞에서 마주친 시어머니, 손에는 통장 3개. 평소 돈 한 푼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시던 분이 뭔가 이상해. 하연은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밤늦게까지 혼자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드시는 모습. 냉장고를 열 때마다 식재료가 사라지는 속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 재우에게조차 말하지 않는 그 외출들. 어느 토요일 오후 하연은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 서랍 구석에서 낯선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손글씨로 재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재민. 시동생의 이름. 18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손이 떨렸다. 통장을 펼치는 순간 하연의 눈이 커졌다. 잔액 2,874만 3,200원. 이게 뭐지? 입출금 내역을 훑어보니 매달 20만 원씩 정확하게 입금되어 있었다. 7년 전부터. 출금은 단 한 번도 없이. 그리고 통장 첫 페이지 여백에는 연필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다. 내가 죽으면 이 돈으로. 그 뒤는 지워져 있었다. 하연은 통장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문을 닫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시어머니가 남편 몰래 돈을 모으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기라도 당한 건 아닐까? 설마 빚이라도? 그날 밤 하연은 남편에게 말을 꺼낼까 고민했다. 하지만 재우는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늘 걱정 마, 엄마는 그런 분 아니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결국 하연은 결심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어머니가 새벽마다 어디로 가시는지. 다음 날 새벽 하연은 알람 없이 눈을 떴다. 부엌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 뒤에 숨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보자기는 여느 때보다 더 불룩했다. 하연은 숨을 죽이며 뒤를 따랐다. 골목을 지나 시장 뒤편을, 그리고 마을 끝 산길로 접어드는 시어머니. 저기까지? 하연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다 드러난 이상한 장소.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하연은 가로등도 없는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실루엣만 간신히 쫓아갔다. 75세 노인의 발걸음이 이렇게 빠를 줄이야. 숨이 찼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다. 20분쯤 올랐을까. 시어머니가 멈춰섰다. 하연은 재빨리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시어머니는 숲속 좁은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하연은 10m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연은 멈춰섰다. 저게 뭐야? 나무들 사이로 낡은 판잣집이 보였다. 슬레이트 지붕은 군데군데 함석으로 덧대져 있었고 벽은 합판과 비닐로 덮여 있었다. 21세기에 이런 곳이 아직 존재한단 말인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판잣집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허리 굽은 할머니, 남루한 옷을 입은 아이 둘, 목발을 짚은 중년 남자, 휠체어에 앉은 노인. 모두 10명 남짓. 새벽 어스름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익숙한 듯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는 스티로폼 도시락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나, 둘, 셋. 12개.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 국물 많이 담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따뜻했다. 줄 선 사람들이 하나씩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 둘은 도시락을 꼭 껴안고 웃었다.
하연은 나무 뒤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다. 이게 대체? 시어머니는 도시락을 다 나눠주고 다시 보자기를 풀었다. 이번엔 쌀, 라면, 김치통, 과일이 나왔다. 판잣집 안으로 들어가는 시어머니. 하연은 숨죽이며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낡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판잣집 안은 더 충격적이었다. 좁은 공간에 이불 대여섯 개가 널브러져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전기장판과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듯한 그림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 이번 주도 오셨어요? 판잣집 안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2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나왔다. 그럼 안 올 수 있나? 시어머니는 여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툼했다. 이건 쉿. 애 분유 사고 약값 내고 다음 주에 또 올게. 하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자선? 봉사? 아니면. 그때 판잣집 뒤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박 여사님, 또 오셨습니까? 하연은 깜짝 놀라 몸을 낮췄다. 40대 중반쯤의 남자가 나타났다. 얼굴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선했다. 형준이 손 다 나았어? 덕분에요. 다음 주부터 일용직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 무리하지 말고. 남자는 시어머니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 발밑에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이쪽을 쳐다봤다. 하연은 얼어붙었다. 시선이 마주쳤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하연이 모든 게 들킨 순간이었다. 들어와.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하연의 손을 잡았다. 판잣집 사람들은 이미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뒤였다. 둘은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침묵했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재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하연이도. 재우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듯했다. 재우야,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연이한테 다 얘기해라. 재민이 이야기.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는 부부만 남았다. 하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당신 알고 있었어? 재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2년 전부터. 2년? 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년이나 알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미안해. 어머니가 당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걱정시키기 싫다고. 재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그 판잣집 기억 안 나? 18년 전 우리 동생 재민이가 살던 곳이야. 하연의 입이 벌어졌다. 재민. 시동생. 결혼 전 단 한 번 사진으로만 본 얼굴. 23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재민이가 거기서? 응. 대학 때 자취하면서 살았어. 아니, 자취라기보단 그냥 거기 있던 거지. 원래는 철거 예정 지역이었는데 재민이가 거기 살면서 주변 노숙인들이랑 쪽방촌 사람들 도왔어.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새벽 편의점 알바 끝나고 남은 도시락 받아다가 나눠주고 자기 생활비 쪽에서 아픈 사람들 병원비 대주고. 그러다 어느 날 재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다. 돈 훔쳤다고 오해받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 재민이가 경찰서까지 따라가서 CCTV 찾아내고 억울함 풀어드리고. 그날 밤 집에 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가. 하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재민이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 재우가 하연을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형, 나 죽어도 괜찮아. 그 사람들 좀 챙겨줘. 나 없으면 굶는 사람들이야. 그게 동생 마지막 말이었어.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뒤로 어머니가 18년 동안? 응. 처음엔 혼자 도시락 싸들고 가셨어. 동생이 돌보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러다 판잣집 철거가 취소되고 거기가 일종의 쉼터가 된 거야.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냥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통장은 동생 이름으로 만드신 거야.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경로당 청소하고 폐지 주우신 돈까지 전부 거기 넣으신 거야. 재우는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 목표가 3천만 원이야.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쉼터를 만들고 싶어 하셔. 재민 쉼터라고 이름 붙이고. 근데 근데 어머니가 아프셔. 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6개월 전에 췌장암 판정 받으셨어. 의사가 1년이라고 했어. 하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게 이해됐다. 새벽 외출, 비밀 통장, 급하게 돈을 모으는 이유. 시어머니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아들의 유언을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다음 날 저녁 하연은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재우도 함께였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들어와. 시어머니는 이불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석양빛이 주름진 얼굴을 비췄다. 갑자기 너무 여위어 보였다. 어제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다. 움푹 들어간 볼, 앙상한 손목, 핏기 없는 입술. 어머니, 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모든 걸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하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 들켰구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도 도울 수 있었는데. 미안하다 하연아. 너희 살림도 빠듯한데 짐 되기 싫었어.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재우가 다가가 그 손을 잡았다. 엄마, 병원은 언제부터?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6개월 전 췌장암 사기래. 의사가 1년이라고 했어. 1년? 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럼 지금은 반년 남았지. 시어머니는 담담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슬펐다.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 죽는다는 게. 근데 며칠 지나니까 무서운 게 따로 있더라고. 내가 죽으면 그 사람들은 누가 챙기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판잣집 사람들 일주일에 3번은 내 도시락으로 버티는 사람들이야. 할머니 셋은 거동도 불편하고 아이 둘은 엄마가 일하러 가면 하루 종일 굶고 형준이는 손 다쳐서 일도 못하고 어머니, 나 없으면 그 사람들 굶어. 그게 제일 무서웠어. 시어머니는 이불 밑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하연이 봤던 그 통장이었다. 그래서 이거 만들었어. 재민이 이름으로 매달 내가 버는 돈 쪼개서 넣었어. 식당 일, 청소, 폐지 뭐든 했어. 2,800만 원. 재우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18년 동안 이렇게 3천만 원이 목표야. 그 돈이면 제대로 된 쉼터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민 쉼터라고 동네 복지관하고 얘기도 해놨어. 내가 죽으면 이 돈으로 매달 도시락 배달하는 작은 단체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왜 혼자 이런 걸 다. 괜찮아. 나 행복했어. 재민이 마지막 부탁 지키면서 사는 게, 그 애가 하고 싶었던 일 대신 해주는 게. 시어머니는 하연의 손을 꼭 쥐었다. 근데 하연아, 하나만 부탁할게. 네, 어머니. 내가 죽어도 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 그냥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갔다고 해줘. 그 사람들이 슬퍼할까 봐. 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다. 재우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다. 방 안은 어둠이 내렸지만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아 있었다. 어머니, 하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제가 이어갈게요. 어머니가 하시던 일, 뭐? 도시락도 쉼터도. 제가 다 이어받을게요. 그러니 어머니는 치료나 받으세요. 제발.
시어머니의 눈에서 큰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연은 다음 날부터 움직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다. 도시락 12개. 시어머니가 늘 하던 숫자였다. 밥을 짓고 반찬을 볶고 국을 끓였다. 서툴렀다. 손이 베이고 기름이 튀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내가 도와줄게. 재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다. 부부는 말없이 나란히 섰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물을 닦으며 재민아, 보고 있니? 내 형수가 내 일을 이어받는다. 일주일 뒤 판잣집 사람들은 낯선 얼굴을 마주했다. 박 여사님은요?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저 며느리예요. 하연이 도시락을 건넸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우로 받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도시락을 연 한 할머니가 말했다. 맛이 똑같네. 박 여사님이 가르쳐 주셨나 봐. 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일을 잇는다는 이야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나도 돕고 싶어요. 식당 단골 손님이었던 이웃 아주머니가 쌀 한 포대를 가져왔다. 우리도요. 교회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 도시락 봉사를 자원했다. 저도 껴주세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직접 키운 배추를 내밀었다. 한 달 만에 20명이 모였다. 도시락은 12개에서 30개로 늘었다. 판잣집뿐 아니라 인근 쪽방촌까지 배달 범위가 확대됐다. 이게 재민이가 바라던 거였구나. 시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마을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 사람의 선행이 마을 전체의 온기가 되는 것. 석 달 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다. 재민 쉼터 설립 허가가 났다는 소식이었다. 시어머니의 통장, 하연 부부의 추가 기부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은 성금으로 판잣집 옆에 작은 건물이 지어졌다. 개소식 날, 시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몸무게는 15kg이나 빠졌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재민아, 봤지? 내 꿈 이뤘어. 현판이 걸렸다. 재민 쉼터 착하게 살면 세상도 착하게 돌아온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구였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린 날. 박영심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는 판잣집 사람들, 쪽방촌 주민들, 마을 이웃들이 줄을 섰다. 100명이 넘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굶어 죽었을 거예요. 저희 아이 분유값 할머니가 다 대주셨어요. 제 손 다쳤을 때 병원비까지. 사람들은 하나같이 울었다. 하연도 재우도 함께 울었다. 그리고 지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재민 쉼터 앞에는 도시락을 받으려는 줄이 선다. 하연이 만들고 재우가 포장하고 마을 사람들이 배달한다. 시어머니의 도시락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쉼터 입구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다. 시어머니와 재민의 사진. 그 아래 문구. 착하게 살면 세상도 착하게 돌아온다. 하연은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난다. 부엌에 불을 켜고 도시락을 만든다.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는다. 대신 가슴이 따뜻하다. 선한 영향력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수백 명의 삶을 바꾸고 그 온기는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그것이 박영심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